이해해야만 다른 조항들이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통상 주택임대차 법을 공부하든 어떤 법을 공부하든 우리가 늘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법의 목적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법의 목적이라는 것은 통상 1조에 등장하죠. 1조에 이제 등장하는 게 주로 목적이죠.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써도 목적을 제일 먼저 기록합니다. 이 목적 속에서는 수많은 어떤 다른 조항들이 해석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을 혼쭐을 내도 좋으니 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느낌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혼쭐을 내도 좋으니 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대상이 머슴인 경우와 그 대상이 왕자인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왕이 왕자를 다른 선생과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정말 혼쭐을 내서라도 엄하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왕자를 매질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지만 주인이 머슴을 두고 혼쭐을 내도 좋으니 엄하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면 그 머슴은 매를 맞거나 벌을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혼쭐을 내도 좋다, 엄하게 해도 좋다. 이 표현을 해석을 어디까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환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법을 공부할 때 어떤 해석을 할 때는 그 조항의 목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역시 1조의 목적을 기재해 놨습니다. 1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주거형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떤 걸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보장이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보장. 안전한 보장이죠. 그러니까 이 법은 애초에 탄생될 때 임대인의 관점에서 탄생되지 않았습니다. 1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보세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거생활 안정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라고 써져 있죠. 여기에 임대인의 권리보장이라는 목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임법은 임차인의 편을 들어주는 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구나라고 해석을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수많은 조항들은 임차인을 위한 조항이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하고 대립구조를 가질 때 애매모호하면 누구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임차인의 보장을 위주로 해석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낙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매 투자자의 입장에서 애매모호한 상황이 등장하면 누구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목적이 되게 중요하죠. 주임법의 목적 외에도 목적에는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등장하죠? 주거용 건물에서 주거용 건물이 등장되죠. 그 다음에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차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그래서 민법의 특례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주거생활 안정보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렇죠? 주거용 건물, 그러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건물은 건물인데 주거용, 사람이 사는 용도의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 상업용은 어떨까? 상업용 건물은
주거용 건물로 포함을 안 되겠네? 라는 해석이 나오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주거용 건물이 어떤 것들이 주거용 건물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 법에 있는 주거용 건물 그러면 즉시 떠오르는 것은 공장은 주거용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떠오르시죠? 상업용은 당연히 상업용이니까 안 떠오를 것 같아. 예를 들면 부대찌개 가게, 피자 가게, 그죠? 요런 데는 왠지 주거용이 아닌 것 같아. 주거 용도는 아니야. 보니까 장사 용도야. 그러면 요런 건물은 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거는 누구 편을 들어라? 임차인 편을 들어라.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다. 예를 들면 공장 같은 경우에 사람이 살긴 살아요. 그리고는 전입신고를 했네. 이거는 공장은 상업용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안 받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만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으니 공장이어도 이 사람을 임차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주거용 건물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제목부터가 주택임대차이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주거용 건물인갑다 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임대차라는 게 뭡니까? 임대인은 임차료를 받고 건물과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끔 타인에게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임차인은 돈을 주고 그 돈은 어떤 겁니까? 돈은 사용료죠. 사용료를 주고 타인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 수익하는 대가적으로 어떤 돈을 주는 사람이 임차인, 돈을 받으면서 사용 수익하게끔 내 건물과 내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임대차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연히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소유자만 임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 소유자 외에도 임대 권한을 가진 자들도 임대인의 지위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명의신탁하죠? 우리가 명의신탁하는 거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제 건물인데 제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B라는 사람 이름으로 내 건물의 명의를 명의신탁합니다. 그러면 저는 명의신탁자가 되고 상대방은 명의수탁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명의수탁자, 수탁이라는 건 부탁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부탁을 받은 명의의 수탁자는 이 사람 또한 임대인의 지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명의를 빌려줘서 우리가 명의신탁 계약을 했을 때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미 명의를 남에게 수탁했기 때문에 이미 임대인의 지위를 벗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에 대한 얘기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는 사실상 소유자도 임대인의 지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건물을 딱 지으면은 건물은 처음에 지어서 등기가 되기 전 단계도 건물이죠. 이런 건물에 세를 들어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 사건을 접할 때 분명히 보존 등기는 10월 10일인데 10월 10일 전에 예를 들면 9월 1일 날 세를 들어온 사람이 있는 경우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람도 그러면은 그 사람도 임차인으로 볼 것이냐? 궁금하시죠? 임차인으로 봅니다. 원시 취득이라는 건 뭐냐면 없는 것이 먼저 생기죠. 없는 것을 만들면 없는 것을 만든 사람이 소유자로 됩니다. 그러니 건물을 처음에 만들면 건물을 처음 지은 사람 걸로 되는 것입니다.
등기하고 상관없이 원시 취득을 하게 된다. 원시라는 것은 우리가 원시인 이런 표현들 쓰시죠. 최초부터 원래부터 그 사람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원시 취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원시 취득을 하는 사람은 건축업자죠. 우리가 처음에 건축을 이렇게 땅을 딱 사서 건물을 자기 돈 들여서 건물을 쫙 지으면 예를 들면은 그 건물이 중간에 5층짜리인데 2층만 짓고 말았어도 땅하고 건물 2층까지 들어간 것들은 원시 취득자인 건축업자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업자의 소유를 부시면은 손괴죄가 되는 것이고 그 원시 취득자인 건축업자의 경계를 넘으면 주거 침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지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임차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짐승이 아니고. 그럼 그 사람이 국민이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도 드시지만,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해외에 있는 어떤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살고, 외국인들도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 살 것이고, 우리 그 조선족 동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고려인도 있고, 해외 동포들도 있고,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을 그 주택의 임차인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그러면 임대차, 즉 돈을 받고 빌려주는 임대인과 돈을 주고 빌려 쓰는 임차인과의 관계 볼 때 임대인은 누가 임대인이고 누가 임차인이냐라고 보면은 여기에는 당연히 국민, 재외국민, 외국인, 고려인, 조선족 등등등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도 길거리에서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각각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의 효과를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률적 해석과 그 다음에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는 당연히 임대인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의수탁자도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 권한이 있는 자, 즉 임대에 대한 권한을 소유자에게 인수인계를 받은 사람, 대리 권한을 인계라고 하죠. 인계받은 사람, 또는 그 건물을 최초로 지어서 원시 취득을 한 사람, 등기하고 무관하게 최초로 지은 사람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가끔 경매 사건에 보면은 보존 등기 이전에 임대를 해주고 임차인이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단어는 민법에 대한 민법 특례라는 게 있죠. 자, 민법이라는 것은 우리 그 임대차의 기본적인 법률 조항을 담아놓는 법이 민법입니다. 이 민법에서는 최장기간의 제한이 없고 최단기간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단기간 2년이라는 것을 못으로 박아놨죠. 이런 걸 강행규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으로 박았다. 강행규정. 엄청나게 세게 밀어붙이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얘기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강행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죠. 그래서 국민이 누군가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짚어나가야 될 어떤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생활 안정보장.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죠. 국민의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버리면은 큰 의미가 없지만 주거생활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정. 지금 주거생활이 임대인이나 다른 어떤 외적 환경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 다양한 어떤 임차인의 어떤 주거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